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이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일단 모양새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제압하는,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형태로 장관이니까 지휘권이 있다. 그래서 중앙지검의 이성윤에게 그 수사를 윤석열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그런 좀 막무가내로 이제 했는데, 윤석열이 일단 거기에다가 머리를 굽히고 일단 굴복하는 모양을 하면서, 일단 윤석열이 굴복하는 형식으로 일단 사태가 수습이 됐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 참 이 세태를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직으로 몰려나갔지만은 검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있다가 3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제 시속 지금은 이제 30km 이하로 검찰총장까지 사용하세요. 올랐는데, 그것도 뭐 문재인과 무슨 뭐 같이 짝짝꿍 맞아서 가는 그런 건 300m 앞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또 자기 시속 소신대로 30km 이하로 때를 사용하세요. 기다리는 이런 지금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 추미애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지위를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위법한 지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위법성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뭐 법원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나중에 옳고 그름이 결정이 나지만,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직시키는 그런 빌미가 되겠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면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리에서 이제 내쫓고 나서 나중에 뭐 법원에서 뭐 알고 보니 뭐 추미애의 지위가 뭐 위법했다 이런 뭐 판결 나오면 뭐 합니까? 이미 지금 대통령도 다 그런 식으로 탄핵돼 가지고 나중에 이게 복권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할 수도 없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만큼 이러한 그 강공과 약공, 이 강공을 피해가는 이런 법을 알고 굉장히 좀 어떻게 자존심에 끌려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자존심 하나 믿고 뭐 모든 걸 막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뭐 왕창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부릴 땐 구부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부리다가 결국은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부리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뭘 각오해야 되냐 하면, 구부리고 때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때가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때가 안 오고 자기가 그냥 늙어서 그냥 늙어버리고 마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부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다려도 결국은 때가 안 올 수도 있다. 요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요거를 각오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반드시 때가 온다면 못 기다릴 사람이 없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러면 누가 못 기다립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다렸는데
안 오는 수도 있다. 오는 수도 있지만 안 오는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수양이라든가 수련이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슨 뭐 추미애 법무장관의 뭐 지휘가 위법하니 안 하니 하는 거는요. 글쎄요, 법치주의가 뭐 완전히 확립됐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같이 때법주의, 분위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려가는 상황에서는 원칙이란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막 결정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지금 선진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에요. 네.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아주 엉망인 무슨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들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처세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구부리면서 굴복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굴복한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검찰총장이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총장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검찰을 떠나서 어쩌고 하는 거 난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뭐 되는 거 없어요. 예.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나 이런 데서 윤석열이 그것을 처신을 잘 하고 있다. 예,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요즘 계속 그 4.15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얘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부정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나라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그냥 끝난 거고 뭐 북한 못지않은 나라인 게 뭐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묻혀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즐겨본다는 유튜브에서도 4.15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 채널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모든 채널이 다 4.15 부정선거를 다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쪽으로 밀어붙여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단지 4.15 부정선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관심에서 떨어뜨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를 당해도 싼 거예요. 300m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50km 과속및 부정선거를 하든 뭐하든 뭐 당해도 싼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뭐 박원순이가 무슨 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지금 비교될 것도 아니고요. 이 부정선거라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잠시 후 과속 및 신호위반 이게 단속에 결정되는 주의하세요. 그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이 무슨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 가질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저도 기회가 오면은 저는 뭐 중량급 있는 그런 논객은 아니지만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 4.15 부정 선거에 대한
찬반, 이 열띤 찬반에 불을 끝까지 지펴야 됩니다. 끝까지. 이 지금 21대 국회가 폐기될 때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굵직굵직한 유튜브들이 관심을 멀리하고 이거에 대한 이슈화하지 않고 찬성이든 반대든 그냥 그렇게 소멸시키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나라를 구렁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일의 방관자, 적어도 방관자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병호 TV에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보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우익 진영 내에서 뭐 정규재, 조갑재, 김진 그런 사람들, 이병태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분들과 먼저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규재 주필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양 진영이 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양 진영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없어 보입니다.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로는 뭐 그쪽에서 피한다 그러고 뭐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부정선거 주장하는 진영에서 토론을 회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암철 서북청년단 대표도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정암철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암철 대표하고도 아주 끝장 토론을 제가 또 했고 전화로 그 일부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암철 대표에게 이야기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던 간에 이걸 우익 진영 내에 갈라진 의견이니까 빨리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통합을 빨리 해서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정암철 대표도 자기도 공병호 TV에 나가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싶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기회를 안 준다고 합니다. 뭐 연락도 없고. 저도 공병호 TV에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정암철 하다못해라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 정암철 대표도 좀 출연시켜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하고 이게 자꾸 좀 삐뚤어댔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좀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정암철 대표는 정규재 TV에 나와가지고 엄청 조갑재 TV에도 나왔다 그래요. 정규재 TV에도 출연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것도 한청 정규재랑 짝짝꿍해서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게 느낀 건 뭐냐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열띠게 토론을 해야 뭐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뭐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의견 같이 한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서 난 당신 말이 옳소 이런 거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대편 진영 사람들과 토론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자세,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은 편 사람들끼리, 같은 주장인 사람들끼리 계속 뭐 당신 말이 옳소 이런 거 해봐야 결국은 분열밖에 더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저 같은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주장하는 입장인데 정규제나 저갑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500m 앞 시속 상당히 70km 큽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에 굉장한 주의하세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니는 네 갈대로 나는 내 갈대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300m 앞 시속 70km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익 진영 내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 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거는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거를 먼저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거 저쪽 민주당 진영과 이제 대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예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우익 진영 내에 이렇게 부정선거 찬반론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먼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한쪽 진영이 완전히 우세해가지고 한쪽 진영이 막 싹 짜그러지면 돼요. 정규제나 저갑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저갑제 TV나 정규제 TV를 안 본 지가 꽤 그 이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지적 능력이 이거구나, 이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울분이 생기거나 감정이 생겨서 뭐 구독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감수성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는 감수성이 그렇다 한다면 그러면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토론이라도 해서 당신이 왜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어떠한 포용적인 자세라도 나온다면, 그런 포용적인 자세라도 나온다면은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은 그 방송을 계속 볼 텐데, 처음에 몇 번은 했어요. 그 박주현 변호사도 나오고 또 무슨 공명청 거기 간부하시는 분들 나오고 해서 이렇게 토론이라고 해서 이준석이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저렇게 해서 찬반 양론의 시비를 가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익 진영 내의 그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이슈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도파들도 여기 이슈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언론에까지 이것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좋게 봤는데 그 한두 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정규제 주피를 찬성하는 사람들, 뭐 정함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줄창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해라 이거야. 하면서 동시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열린 토론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하고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양분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 그거 봐라, 니네 우익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나뉘지 않냐. 근데 뭔 부정선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이거는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기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기 쉬운 일이에요. 이거를 해서 이슈화 시키려면은 찬반 양론 되게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멱살 잡고 싸워도 돼요. 감정이 나면. 저만 해도 뭐 요즘은 조갑재 대표나 뭐 정규재 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정치 토론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좀 잃었어요. 예, 그 9개가 마저도 1개가 틀리면은 나머지 9개가 빛을 잃는 건데요. 나머지 9개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것도 이 부정선거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 또 잘못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것도 또 부정선거는 없었다 식으로 또 그것도 없었다. 500m 앞 시속 이렇게 60km 과속 및 판단을 신호위반 내릴 단속에 것이기 주의하세요.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거라면 좋다 이거야. 그런 판단을 내려도 좋은데 그러면 열린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그 부정선거는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300m 앞 시속 60km 네? 과속 및 신호위반 저라도 단속에 불러면 주의하세요. 나가겠어요. 준비된 건 별로 없지만. 정합철 대표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당신 이번에 그 출연해서 그 팬앤마크에 좀 연줄이 생긴 것 같으니까 태국 사람 고선이라도 좀 추천해 달라. 공병호 씨하고는 연락이 안 되면은 나라도 나가서 부정선거는 있었다는 걸 그럼 대변해 보겠다. 좀 연을 좀 놔달라. 그게 안 됩니다. 연줄이 안 놔줘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면서, 예?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너무 한심한 거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도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상대편 적진을 향해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참 저는 뭐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막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만들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모일 것이고 또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이슈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들다. 참 힘들다. 너무 한심하다. 예, 그런 생각이 지금도.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힘도 너무 미약하고 두서없이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병태 이와 같은 우파 우리 우익 진영의 굉장히 그 신임받고 중추적인 입장에 있던 분들이 4.15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지요.
4.15 부정선거의 입증의 문제, 증거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분들이 왜 4.15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분들의 인식체계에서 소위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통계학의 이야기, 정규 분포의 이야기, 이러한 내용을 이분들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데 대한 베이스가 약한 분들은 3.15 부정선거처럼 가짜 투표용지가 막 그냥 뭉태기로 나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슈가 불거져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느끼는 좀 사고가 이제 아날로그 사고인 거죠.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식의 부정이 아니라 고도의 컴퓨터를 이용한 그 전자 개표기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어서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떠한 증거가 안 남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감행하면서 사전선거라는 그 허술한 그 투표제도를 악용해서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부정에 노출된 상태에 있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갑제나 정규제 이분들은 선거 관리에 부실은 있었지만 선거 결과 전체의 그 추세를 바꿀 만큼의 그러한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가장 큰, 제가 정한철 서북청년단 대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믿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전략적 투표의 개념입니다. 사전선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집중하여 사전선거를 했고, 문재인부터, 그리고 우익진영 사람들은 대거 당일 투표에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투표인가 보다. 무슨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무슨 봉인지 문제 이런 굉장히 많지만,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자꾸 초점이 흐려지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초점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뭐냐 하면, 당일날 출구조사 발표했습니다. 출구조사. 근데 당일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미통당의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6시에 발표되는 6시 5분인가요? 그 출구조사의 결과는 미통당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발표돼야 맞는 겁니다. 제가 정규재 씨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전선거 보정값이라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 정규재 씨 가능하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괜히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전선거에 대한 그 보정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선거함 속에, 사전선거 투표함 속에 과연 무슨 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알아낸다? 사전 선거한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너 누구 투표했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거 불법이잖아요. 아직 본투표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 선거 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불법이죠. 첫째, 그것이 이 사전선거 보정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전선거 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길래 이렇게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다는 이런 쪽집게와 같은 예측을 무슨 수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사전선거 조작에 관여한 자의 입에서 사전선거함 속에 어떠한 표가 들어있다는 조작의 결과에 그 정보가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정보가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되어서 민주당 180석이라는 쪽집게와 같은 예측을 출구조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사전선거와는 달라서 사전투표는 어떠한 예상을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그건 예상치에 불과하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출구조사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당일날, 저도 출구조사 했어요. 당일날 나오는데, 볼펜 사탕 주고 이러면서, 출구조사, 저도 그래서 찍었습니다. 굉장히 출구조사는 정확도가 있죠. 그러나, 사전투표 보정값? 사전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들이 좀 더 주도 면밀하였다면 당일날 출구조사 발표는 5대5로 나왔어야 됩니다. 출구조사 발표는 5대5로 나오고 이상하게 출구조사가 안 맞았다. 나중에 막 사전투표가 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역전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이 사람들이 좀 더 주도 면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전투표함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당일날 출구조사 발표가 180석이 되었다는 이 설명을 정규제나 조갑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맹점 첫째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그 존재한다는 것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뭘 찍었는지 사전투표함 속에 이렇게 조작된 결과가 먼저 존재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이 설명 이외에는 뭘로 이걸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초점에서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 이것은 4.15 부정선거 조작설의 아주 중요한 단초라는 것, 이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전략적 투표 이론이죠. 전략적 투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결집되어서 표가 이렇게 나뉘어 버렸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요,
보면은 투표 개봉한 결과들 중에 보면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더 많이 이긴 그런 투표함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거구가 많아요. 미래한국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비례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표를 더 얻었습니다. 민주당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선거함을 열어보니까 미래한국당 그 투표한 미래한국당을 지지한 표가 민주당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구 의원 선거표는 민주당 표가 15%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선거 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당일 투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선거 하면서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투표는 비슷했는데 미래한국당이 좀 더 많았는데 지역구 의원은 한 15% 이상 민주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당일 투표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전선거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전투표함. 그러면 정당은 미래한국당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겠죠.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뭐 정당은 미래한국당을 지지했는데 자유롭게 뭐 민주당 후보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당일 투표, 이분들 얘기대로 전략적 투표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몰렸고 미래한국당, 미통당 지지자들은 당일투표에 몰렸다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당일투표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선거함 속에서 나온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일투표함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함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투표하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미래한국당이 조금 더 많았는데 또는 비슷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5% 이상 압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전략적 투표가 맞다고 하자고요. 네. 민주당 사람들은 엄청 사전투표에 몰렸다. 미통당 지지자들은 당일 선거로 몰렸다.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전선거함을 했더니 거기는 지역구 선거, 지역구 의원도 민주당을 하고 비례대표도 민주당보다는 열린민주당, 시민의당, 민주시민당인가? 위성정당 있잖아요? 그 두 개. 걔네들을, 그쪽 정당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사전선거에 대거 몰렸다면은,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의원 밀어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정당은 그 민주당 이중대 걔네들 밀어주고, 뭐 정의당이나.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비례대표에는 미래한국당을 밀어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밀어줘요? 요 점을 이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다. 그건 억지 주장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오거지죠. 오거지. 정당은 미래한국당을 밀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 이것이 두 번째 크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난번 국회의원 때만 해도 사전선거 투표자가 뭐 11%인가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26.7%예요. 그러면 2.5배로 증가했어요. 사전투표를 참여한 유권자가 2.5배로 증가한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국민들 관심이 뭐 몰렸고, 뭐 무슨 그래서 이렇게 사전선거하면 우한 코로나 때문에도 뭐 병 안 걸리려고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몰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가 이렇게 2.5배, 11% 하던 것이 26.7%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보통 시민들은요, 이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막 그렇다고 해서 사전선거에 몰리고, 예? 또 당일 투표로 또 몰리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전 국민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극렬한 사람들의 경우에요. 극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양진영으로 몰리는 거지,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전체 유권자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러한 점을 이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요점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데 굉장히 제가 정암철 대표하고도 전화로도 아주 끝장 토론을 몇 시간 동안도 해봤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하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완고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규제나 저갑제 씨는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나 정규제는, 나 저갑제는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이전에 뭐 드루킹 사건부터 해가지고 울산 선거 개입해가지고 이자들은 용의자잖아요. 용의자. 범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당한 선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혹을 제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는 거는 아주 문재인이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주어진 이치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안 했다. 깨끗한 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나는 제기한다. 나 정규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차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3가지만 요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그 밖에 오프라인적인 많은 그 증거들은 지금 얘기한 이 3가지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증거들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이 3가지 요점, 통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정선거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오프라인적인 그런 아날로그적인 공인지 문제, 뭐 빳빳한 선거지, 뭐 붙어있는 선거용지,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그것을 방증하는 증거 자료로 발견된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